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며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먹는 치료약 처방 확대 방안과 병의원급 진단검사, 치료 참여 계획 등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위협 등의 대응 조치로 대북 제재를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은평 한옥마을과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방문해 서울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충청, 대전 지역을 1박 2일 방문하며 충청권 민심을 공략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분수령이 될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아파트에 불량 콘크리트가 납품됐을 가능성과 함께 사고가 난 39층 부위는 애초 방식이 아닌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매우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80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000명은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기준인데 문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설 연휴 이후 하루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제는 5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진료 체계를 발표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주 3,0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가 6,60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새 800명 가까이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은 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기준으로 삼은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단계가 되면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등은 지금처럼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도 동네 의원이 담당하는데 대응 단계 돌입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명확한 지침 등 준비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인 의원급에서는 매일 밤새는 업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동선 관리나 아니면 시설 관련돼서 지원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은 대응 단계 도입 시점에 대해 하루 확진자 7,000명에서 일평균 확진자 7,000명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7,000명이 나와도 즉시 대응 단계로 돌입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에는 확진자가 15,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9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이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백신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항체값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화이자로 추가 접종을 진행한 그룹에선 3차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가 무려 2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화이자로만 3차 접종까지 받은 그룹은 17배,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뒤 화이자로 2, 3차 접종을 마친 그룹에서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뿐 아니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 예방 효과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룹별 실험 대상이 10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작고 60살 이상 고령층은 제외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며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3차 접종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항체를 가진 인구도 매우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항체 보유율은 67.1%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나온 0.33%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로 예고했던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던 스트레이트 측은 어제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신문 기일은 오늘 오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올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오늘 유엔 안보리 이사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함께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8개국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 발표 직전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대를 해와 사실상 추가 제재는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 국적 5명을 자체적으로 제재했는데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추가 제재를 추진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에 실패한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확대할지 아니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11일째입니다.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공사공법 변경이 꼽히는데요.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부분의 콘크리트 공사공법이 애초 설계와 달라졌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종자 수색의 최대 걸림돌이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곳은 39층 바닥 부분. 이곳에 적용된 공법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을 사용하는 무지보 공법이었습니다. 38층과 그 위 게스트하우스층 사이에는 피트층이라고 불리는 배관 설비층이 있습니다. 애초 건설사는 그곳에 나무 합판을 사용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기로 설계했지만 아파트 층보다 폭이 좁아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으로 바꾼 건데 이후 38층 지붕을 타설하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공법이 바뀐 것을 관할구청에 알리지도 않아 결국 안전성 검증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변경 신청이 전혀 없었고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사고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에 선을 연결하는 등 해체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1200톤급 크레인 등을 동원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비 고정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후부터 정상적인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색이 중단되고 인근 통행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크레인 해체가 완료되면 건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상층부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곳에서만 3년 새 8명이 연이어 사고를 당한 건데요. 정부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배관 보온 작업에 투입돼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을 옮기는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코크스 창부에 이제 장입차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동 설비거든요.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1차적인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만 지난 3년간 끼임 사고와 차량과의 충돌로 8명이 숨졌습니다. 회장이 여러 차례 안전을 강조하고 사과도 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죄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젯밤 11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작업자는 압출 장비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 화곡동의 빌라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남성은 부동산 홍보 업무를 하는 분양합숙소에 감금돼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4명에 이어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 있고 잠시 뒤 다른 남성이 다가가 주변을 서성입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쯤 2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는 많이 흘러서 숨은 있더라고요. 구급차 싣고 가는 거 봤어요. 김 씨는 지난해 9월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글을 보고 이 합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홍보 업무를 하는 분양업 합숙소라고 했지만 김 씨는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씨가 합숙소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오자 이들은 김 씨의 머리를 깎고 때리는가 하면 김 씨를 세워놓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감금과 가혹 행위에 분양팀장을 포함해 7명이 가담했는데 분양팀장과 SNS 글을 올린 여성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합숙소를 탈출하기 위해 7층 베란다로 나와 지붕 쪽으로 가던 도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팀장을 포함한 피의자 4명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다른 동거인 3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하고 3주가 넘었습니다.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140원 중 절반을 기사들에게 준다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파업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파업, 폐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스티커를 차량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비조합원 택배기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꽉꽉 차서. 이게 한 87개 정도. 원래 따지면 150개에서 160개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연일 집회에 나서는 조합원만큼이나 비조합원 택배기사들도 파업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들고 지치는데 택배기사는 자영업자지 노동자가 아니에요. 대리점의 피해도 큽니다. 73명 중에 5명만 비노조라 5사람만 물건이 오고 그리고 전체 물량은 안 오고 있고요.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한 대리점 앞입니다. 오전 배송으로 인해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조용합니다. CJ 택배노조는 파업 철회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상요금 140원 중 70원을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노조는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더니 커다란 상자를 꺼내 한편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리는데요.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10여 차례나 꺼내 버리더니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차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였는데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본 미화원과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영수증을 찾아내 주소를 파악하고 CCTV로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확보해 구청에 신고했는데요. 구청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공 캔디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늘만 먹어도 활력이 충전되고 특히 수험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며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개당 10,000원 정도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담긴 사탕을 열공 캔디라고 홍보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과 비슷하고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식약처도 부정물질로 관리하고 있고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사탕은 해외에서 제조한 후 약 17만 개 정도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잘못 알고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셀카 산매경에 빠진 자동차 주인이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리도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도로도 아닌 곳에서 노란색 자동차가 쌩하곤 얼어붙은 강물 위를 질주합니다. 결국 이 자동차 얼음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카약과 밧줄을 구해다가 도와주려 했는데요. 이 자동차 주인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자동차를 두곤 한가로이 셀카를 찍습니다. 현장을 보고 가슴 졸였을 주민들 입장에선 여간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난폭 운전 경험이 있다는데 캐나다 경찰 당국은 운전자를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붙었고 여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이용의 차원을 넘어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여러 전문가에게 바람직한 논의 방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미혼모 가정을 돌보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여성가족부의 관리 감독 아래 사정이 어려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350가정이고 온라인으로 소통 중인 가정도 2,500가정에 달하는데 최근에 여가부 존폐 논란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혼모 협회가 아니고 한국 미혼모 가족 협회거든요. 저희 협회만 해도 아들이 훨씬 많아요, 딸보다. 폐지 쪽은 저희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소통해온 분들과 또 흩어지시고 다시 또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게. 여가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쓴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인 1조 4,650억 원. 이 예산의 80%는 남성 포함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박원순 성희롱 사건 당시 여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여가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여가부 폐지론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적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지난해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공감도는 4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역할이 절실한 때에 정치권 공방은 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뿌리 깊은 어떤 관료주의라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온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 동안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스트적인 정치공학이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진 사회 변화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오늘은 흔치 않은 액티비티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경비행기로 혼자 세계 일주에 성공한 10대부터 만나보시죠. 독일 에겔스바흐 공항에 착륙하는 경비행기 한 대. 취재진이 모인 걸 보니 월드스타라도 탄 걸까요? 알고 보니 세계 일주에서 막 돌아온 10대 여성이었습니다. 19세의 자라 루더포드는 지난해 8월 벨기에를 떠나 무려 5만 1000km를 비행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총 52개국을 거쳤다고 합니다. 경비행기로 혼자 세계 일주를 한 최연소 여성인데요. 다른 여성들도 자신을 보고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네요. 이번엔 사람이 아닌 로봇인데요.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강아지 로봇이 알프스 산맥 등반에 나섰다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로 가볼까요? 성큼성큼 계단은 물론 발이 푹푹 빠지는 흙더미도 거뜬한 이 로봇.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세계 처음으로 고도 10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 등반 실험에 나섰습니다. 길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바닥도 단단하지 않아 쉽진 않았지만 도움 없이 결국 해냈는데요. 가는 길에 만난 강아지도 신기해하는 것 같죠. 다음엔 어디에서 이 강아지 로봇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세계 스카이다이빙 마니아들이 꼭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이라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돼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다이빙의 명소 스페인 엠푸리아 브라바. 사전 체험을 위한 스카이다이빙 연습장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도 이곳에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만 잘 잡으면 이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거든요.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랑스럽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는데 하늘을 나는 느낌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남은 이집트 방문 기간에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이집트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한국 정상으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를 포함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K9 자주포 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협력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정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 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공식 오찬 도중 두 정상이 방사청장과 방산물자부 장관을 불러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를 맺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이집트와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집트 철도 현대화 추진을 위한 시행 약정도 체결하며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카이로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서울은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섭씨 2.3도 오를 정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저탄소 건물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창문마다 열차단이 되는 단열 창호가 설치됐고 건물 외벽 단열도 보강됐습니다.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으로 3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며 난방비가 절감되고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 배출도 줄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외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5년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은 지 오래된 건물 100만 호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탄소 건물로 바뀝니다. 현재 5만 대인 전기차를 8배인 40만 대까지 늘려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생활권 5분 충전망도 갖춥니다. 이처럼 2026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10조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의 체질을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녹색 도시로 전환해서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배출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작은 실천부터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그젯밤 강원 동해안에 최대 3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렸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눈은 산간 지역에 집중되면서 메말랐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을 낮추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향로봉에 30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등 이번 눈은 주로 산간에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무거운 습설이 아닌데다 밤샘 제설로 이렇다 할 눈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설 작업도 되게 수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애기들이랑 놀러 나왔거든요. 불편은 좀 많이 적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눈은 바짝 메말랐던 동해안 지역을 적셔 산불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이번 눈으로 이달 초부터 강원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장군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청 내륙에도 한파 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그 밖에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현재 대관령은 영하 19.9도, 철원은 영하 17.3도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4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광주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영남과 전남 동부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영하 13.6도, 청주는 영하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